그러니까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동조해요. 뭐 여운형 비롯한 박은식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그 조직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는데 이 시기에 바로 21년 6월 달에 21년 6월 달 경에 뭐가 이제 소식이 알려지냐면은 11월서부터 태평양 회의가 열린다. 워싱턴에서 태평양 연안의 이해를 달리하는 그 열강들이 군축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야 여기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독립을 호소하자. 그래서 그 태평양 회의 외교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당시에 정권 대표로 우리 대통령인 이승만을 파견하고 그리고 부대표로 서재필을 파견해서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태평양 회의 그 순회들한테 그런 독립 외교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이죠. 그러나 이게 뭐 태평양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가 보니까 당시에 이 동아일보 김동성 기자라는 분이 이제 이 만국 기자 하와이에서 열렸던 만국 기자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제 태평양 회의를 취재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한 얘기를 이제 일본 정보문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정보문서로 일제가 정보문서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가서 이번에 그 태평양 회의를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일본이 그 국력이라든가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운동 방식의 독립운동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럴 정도로 이 시기에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 끝나고 그 21년 워싱턴 군축회의 즉 태평양 회의가 끝나면서 세계 질서는 새롭게 이게 신제국주의 질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굉장히 위상이 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독립운동계는 지금 이 3거두들 중에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3거두들 중에서 임시정부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 혼자 지금 뭐 이름만 있고 미주에서 있지, 이동희 이 국무총리 나왔지, 그 도산 안창호 선생 나왔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임시정부를 재조직하는 이런 일이 급선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다시 국민대표 주비위원회를 만들고 시사책진회를 만들어서 이 국민대표회의를 열기 위한 아주 그 열과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 뭐 이제 뭐 미주 대표, 노령 대표, 뭐 중국 뭐 만주 대표, 북한도 대표도 있고 지역 대표 그리고 뭐 평안도 대표,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이분들이 민족 대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갖고 약 125명이 1923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국민대표회의를 상해에서 열어요. 이때 도산 선생님이 뭘 맡냐면 국민대표회의 사실은 처음에는 의장으로 추천이 됐는데 무슨 도산 선생님도 무슨 혐의가 있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위임 청원할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 자격이 뭐냐면은 대한인국민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인국민의 총회장인
도산 선생도 거기에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갖고 좌파 독립운동 세력에서 도산 선생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도산 선생이 국민대표회의 의장이 되지 못하고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하던 김동삼 선생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노령의 대표였던 국민회의 대표였던 윤회가 부회장이 되고, 당시에 도산 선생은 미주 대표였어요. 미주 대표로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약 1월서부터 그 5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열리는데, 이때도 이게 의견이 통합이 안 됐어요. 이때는 어떤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했냐면은, 도산 선생을 비롯한 이동희 계열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에서 몸담았던, 그리고 3.1운동으로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없애지는 말자. 지금 약해진 임시정부를 개조해서 국민대표, 또 독립운동 대표기관으로 재조직하자고 하는 개조파의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비롯해서 단재 신채월회를 비롯한 김규식 선생 이런 특히 사회주의 중에서도 이르크스크 고려공산당 그쪽 계열의 인사들은, 특히 또 노령의 국민의회 계열의 인사들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로 너무 허약해되고 서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대표 역할과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야 임시정부를 해소를 시키고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이름도 한정부 이렇게 새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창조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조금도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결렬되고 개조파가 국민대표에 참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파끼리 자기들이 국민위원회를 만들고 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임시정부 당시에 내무총장이었던 김구 선생이 저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패거리들이니까 전부 몰아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만주를 거쳐서 노령 연해주로 갑니다. 왜 연해주로 가냐면은 당시에 레닌 정부는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은 러시아 레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려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도 1924년 1월 달에 레닌이 죽어버려요. 죽는 바람에 이게 러시아 정계가 이게 서로 레닌 사후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외부의 간섭이에요. 특히 일본이 1918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공격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창조파들이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정부를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러시아 정부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25년에 일소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5년서부터는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도산 선생은 이렇게 해서 민족 세력을 통합해서 임시정부를 다시 개조해서 민족의 대표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총괄기관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분이 항상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도산 선생이, 제가 이 도산 선생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도산 선생은 위기가 오면은 그 돌파구를 찾는데,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의 그 독립운동 체계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 심사숙고하시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되니까 뭐를 하냐면 독립운동의 저변을 만들어야 된다. 저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국토가 강점당한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인, 각지의 중국, 각지의 한인촌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이때 국민대표회의 직후에 이상촌 건설 운동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지들하고 그 만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수원성 포두까지 가면서 그 한인촌을 만들 수 있는 그 적당한 곳을 섭외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때 그래서 그 미국으로 가기 이 24년 이제 11월 22일 날 다시 미국으로 이제 잠시 한 2년간 가는데, 요 1년 반 정도 요 시기에까지 주로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도산 선생은 이제 흥사단 임시 원동부를 이제 원동부로 만들어서 흥사단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흥사단 운동을 지속을 하고, 또 학교, 이 한인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동명학교 같은 것을 남경에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획을 구상을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이상촌 건설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지를 돌아다녀서 순행하죠. 그리고 저는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24년 11월 달에 아마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도산 선생이 바로 집을 가지도 않잖아요. 하와이를 들려서 미국 본토로 가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주로 연설을 한다. 연설을 할 때 뭐를 하냐면은 그 독립운동 자금, 이상촌을 그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그래서 이게 저 도산 선생하고 김구 선생하고 특징인데, 이 시기에 김구 선생은 뭐냐면은 편지 쓰기 운동을 해요. 미주 동포들한테 편지 맨날 돈 좀 모았다가 제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은 통지하면은 보내주십시오. 이래갖고 그냥 이때가 제일 임시정부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24년 이때가 그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보면은 임시정부가 하도 어려워서 그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상해 뒷거리에 그 배추 시래기 같은 거 주워다가 그 죽 끓여 먹고, 그리고 이 시기에 그 김구 선생은 24년 1월 1일 날 그 최준 부인이 산후 조리하다가 낙상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뭐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김구 선생은 편지 쓰기 그리고 도산 선생은 본국에 가서 각지를 유세하면서 그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6년 5월 16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상해로 돌아오는데, 이 상해로 돌아오는 그 배편에서 그
도산 선생이 어떤 전보를 받냐면은 도산 선생이 임시의정원에서 국무령으로 선출됐다고 하는 통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도산 선생이 갔을 때, 그 미주에 갔을 때 아주 전개가 확 바뀝니다. 도산 선생이 아마 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와갖고 도산 선생도 가고, 그러니까 더 임시정부가 더 어렵게 된 거예요. 더 어렵게 된. 그리고 기댈 때는 미주동포들밖에 없는데, 미주동포들이 낸 그 인구세, 1년에 1불씩 내는 일부세, 그 다음에 애국금, 이런 것을 모아갖고 그 임시정부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모아갖고 임시정부에 거의 보내주지 않고 누가 주로 쓰냐면 임시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주에서 거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막 팽배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안 보내줘? 막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 면지관을 올라와요. 그래서 25년 그 3월 달에 3월 23일 날, 25년 3월 24일 날 그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탄핵 면지관을 통과시켜서 이승만 대통령을 면직시켜요. 그리고 제2대 임시 대통령으로 박은식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런데 박은식 대통령은 이미 선출되기 전에 임시의정원하고 독립운동가들과의 어떤 그 협의가 있었냐면은, 암묵적 협의가 있었냐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임시정부가 허약하게 된 것은 이 자리 싸움과, 그리고 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런 독선, 독단, 이게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는 길은 내각 책임제를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각 책임제는 어떻게 하냐? 국무령을 두고 국무령이 그 내각의 각부 장관을 그 임명을 해서 책임지고 정부의 그 행정부를 맡아서 독립운동과 정부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밖에 없다. 그래갖고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면직을 하고, 탄핵 면직을 하고, 박은식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 4월 7일 날 헌법 개정을 해갖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해요. 그리고 초대 국무령으로 그 만주에서 한말에 그 안동에서부터 계몽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주에서 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앞장서고, 그리고 만주에서 그 독립군 단체를 주의하던 이상용 선생을, 이상용 선생이 나이도 이제 많고, 그러니까 이상용 선생을 초대 국무령으로 해요. 그런데 이상용 선생이 초대 국무령이 돼서 선출돼서 상해에 와서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잘 안 해. 안 맡아요. 그래서 계속 조고하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2대 국무령으로 양기탁을 선출하는데, 양기탁도 고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를 선출을 하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선출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기에 임지에 있지도 않은데, 상해에 있지도 않은데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시정부 또는 그 상해의 독립운동계에서 이제 도산 선생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전에 도산 선생이 임시정부 이제 그 국무총리 이동희가 나가고 나서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도산 선생한테 국무령 맡으라고 해요. 국무총리를 하라고. 그 도산일기에도 나오잖아요. 국무총리를 하시라고 추대를 해요. 근데 안 해, 자기. 내가 무슨 자리나 탐하고, 또 이동희 선생 나간 자리를 내가 왜 가냐고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국 총판, 그리고 지방선전부 총판으로 있다가 결국은 사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선출됐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산 선생이 그걸 고사를 합니다. 고사를 하고 대신 누구를 추천하냐면은 홍진을 추천하는 거예요.
홍진 선생하고 도산 선생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분은 홍진 사람은 충청북도 영동 사람이에요. 그게 기호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산 홍씨예요. 홍명이 다 이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홍진 선생은 뭐 나이도 도산 선생보다 2살이나 우일 거예요. 1876년 아마 김구 선생하고 가히 동갑일 텐데 이분은 한성 법관 양성소 출신이에요. 한성 법관 양성소 1회 졸업생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법관이 돼갖고 근데 교묘하게 이분이 어디서 주로 판사를 하냐면은 평양에서 합니다. 평양에서. 그리고 경술국치가 되자 자기가 이 재판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한국 사람이 그 나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사람을 죄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사임하잖아요. 사표내고 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요. 그 자기가 그 영동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반이 이제 주로 기호 서울에서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서 한말에 활동을 할 때 아마 도산 선생이 뭐 대성학교 또 신민의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도산 선생의 뭐 연설도 듣고 도산 선생이 그 서북 사회에서 갖는 그러한 저걸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한성 정부를 왜 1919년 4월 초에 그 인천의 만국공원에서 이제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그 한성 정부를 조직할 때 그 역할을 한남수하고 우리 그 홍진 선생 그 당시에 이름은 홍면이었었는데 홍면이 이규갑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충청도 서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한성 정부를 꾸리는데 그때 그 대부분이 한성 정부 저걸 보세요. 다 기호 사람이에요. 대통령 기호죠. 이동희만 아니죠. 내무총장 이동영, 재무총장 이시영 다 거의 기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산 선생이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때 도산 선생을 강요에 놓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사실은 홍진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진 선생하고 도산 선생하고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교류도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서로를 존중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산 선생이 자기는 못하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이 국무령이 돼서 조각을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은 홍진 선생, 만호 홍진 선생밖에 없다. 그래서 홍진 선생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홍진이 국무령이 됩니다. 그리고 도산 선생이 그게 국무령이 된 게 7월 6일이에요. 7월 7일, 이제 6일 날 결정돼서 7월 7일 날 취임을 하는데 도산 선생이 이제 도착을 해갖고 7월 8일 날 그 만호 홍진의 국무령 취임 축하회를 열어줘요. 3일당에서. 그때 그 도산 선생의 연설이 아주 도산 선생 생에서 제일 빛나는 연설인데 우리 그 도산 선생의 연설의 제목이 우리 혁명이에요. 우리의 혁명. 이 우리의 혁명인데 이때 오늘의 우리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독립신문에 그 녹취를 해갖고 기자가 그대로 보도를 하는데 아주
긴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연설인데 이때 민족 대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유무산자가 합심을 해서 민족 대당을 만들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도산 선생이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정세가 크게 변합니다. 국내의 정세가 크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중국의 정세가 1924년 1월 달에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국에서 2당 치국론이 나와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왜 국공합작이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합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이 이제 대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민족 대당. 그래서 당으로 국가를 통치를 하자고 하는 2당 치국론이 나오게 되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공산주의 운동을 그 지휘하던 코민테른에서 공식적인 지시가 뭐냐면 민족 통일 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족 통일 전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거고 우리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민족주의자들과 서로 협동 통일 전선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정우회 선언이니 이런 것을 거쳐서 27년 2월 달에 좌우 합작단체로 그 신가래라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에서는 더 먼저 일어난 거죠. 제1차 국공합작 이후에 우리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도 2당 추국론의 입장에서 민족유일당을 만들자 해서 전국적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산 선생은 미주에 가 있다가 이제 도착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니까 중국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민족유일당. 물론 도산 선생은 일찍부터 민족 대당론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청살리 대첩 이후에 청살리 대첩 이후에 독립운동계에 대한 그 전망을 독립신문에 내오는데 이때 우리가 국민에 기초한 민족 대당을 조직하는 일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급선물이다. 이래 갖고 그 당시 이게 바로 20년 말이거든요. 20년 말에서 20년 초에 임시정부에 계속 여러 차례 연재가 되는데 이 시기에 도산 선생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부를 만들어나다 보니까 자리 싸움 서로 이 권력 싸움이 너무 심해서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위를 만들어서 그 당이 중심이 돼서 정부도 운영하고 독립운동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920년 말에 민족 대당론을 내세워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921년 5월 달에 사임하고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임시정부를 개조하고 더 나가서 국민대당을 만들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상천 건설운동을 하려고 미국에 가서 각지를 연설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모아서 그 상해 다시 왔는데 상해 와 보니까 여기는 민족 대당 운동, 즉 민족 유일당 운동이 다시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선 이상천보다 더 중요한 게 민족대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동조를 맞춰준 게 국무령 홍진이에요. 그래서 국무령 홍진은 곧 민족대당이 필요하다고 그 선언을 하면서 국무령을 사임해요. 그래서 국무령을 사임한 걸 대신 국무령이 누구냐면 김구가 이제 국무령이 되고 홍진하고 그 도산 선생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해서 하기 위해서 홍진은 어디로 가냐면 사임하고 만주로 갑니다. 만주의 독립운동 독립군들을 그 통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왜 도산 선생도 다시 또 만주 가잖아요. 그래서 길림에서 연설하다가 잡혀서 고초도 당하고 막 그러는데 이래서 27년서부터 26년 말서부터 27년, 28년에 이르기까지 도산 선생이 뭐 진짜 왕성하게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김구도 이제 국무령이 되면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계가 민족 유일당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 민족 유일당이 성립이 되면 최고 권력은 이 민족 유일당에게 주는 것으로 헌법 개정을 해요. 그게 바로 국무령제에서 국무위원제로 개정을 하면서 그 민족 대당이 그 결성되면 권력은 민족 대당에 있음. 이게 바로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시를 하고 그 당시에 전개되고 있던 민족 유일당 운동을 수용한 헌법 개정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게 27년 4월 달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반에 임시정부도 민족 대당 즉 민족 유일당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권력을 이양할 무슨 다 그 헌법 체제를 만들었고 또 도산 선생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전국 각지 뭐 만주 뭐 그 관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뭐 홍진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어떻게 대립했냐면은 단체가 힘이 있는 단체들은 그 유일당을 만들려고 하면 다 이 화학적으로 용해해서 대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체를 해산하고 단체를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단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 민족 유일당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야, 단체들이 협의해서 유일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거죠. 민족 유일당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이게 협의회고 그것은 단체 본위론이라는 거예요. 단체를 위주로 해서 내. 그러나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 용해된 독립운동 정당으로서의 민족 대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단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협의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먼저 민족 대당을 만들고 개인 본위로 해서 그걸 만들자. 이게 촉성회파예요. 민족 유일당 촉성회회. 근데 아시겠지만 이 논리에서 딱 보면 도산 선생이 어디에 가야 할 거라고는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도산 선생은 촉성회, 개인 본위의 촉성회파로 해서 민족 대당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의견 조정이 돼서 이뤄갈 즈음에 이 정세가 또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게 우리 내적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특히 중국, 우리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중국, 그리고 또 우리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사회주의의 동향을 엄청 받아요. 근데 이 중국이 이때 27년 4월 달에 장개석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27년 7월 달에 국가합작이 결렬돼요.
그리고 그 남창에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이러면서 완전히 국고각장이 결렬뿐만 아니라 국공이 서로 적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8년 6월, 7월 달에 열린 코민텔은 국제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버리냐면은 민족통일전선을 폐기하고 그 노동자 농민 중심의 혁명성을 제고하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돼요. 그러면서 그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에 기초한 조선공산당을 재조직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나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국내 공산주의자 좌우합작을 이뤘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같이 만들었던 좌우합작 통일기관으로 만들었던 신간의 해소론을 발표를 해서 신간회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뜻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 운동에 더 치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도산 선생은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서 민족 대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 우파만이라도 이 민족 유일당에 대한 그 효용성을 갖고 있는 우리 주로 이제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 참여한 인사들 우리 우파 민족주의 세력만으로도 그 나중에 이걸 확대해서 민족 대당이 될 수 있는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1931년 1월 달에 이동영, 송병조, 조소왕, 그 김구 선생님, 도산 선생님 이렇게 중심해서 만든 게 한국독립당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독립당은 이 시기에 오면은 이제 도산 선생의 생각이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이 초기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지는데 이 한국독립당은 이 시기에 독립당의 당강으로서 뭐를 수용하게 되냐면은 뭐를 채택하게 되냐면은 상균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강령으로 수용되게 되는 것은 31년 4월 달이고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창당 시기에 이미 사회주의를 수용한 그 상균주의를 당위로서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기초의 중심이 되신 분이 도산 선생하고 조수왕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강령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균주의의 원형이 이 도산 선생하고 조수왕 선생이 기초한 한국독립당의 당강 여기에 이제 그 반영되게 되는데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산 선생은 민족 대당은 만들지 못했지만 우파 독립운동 세력하고 또 임시정부 참여 인사들과 합쳐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이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여당이면서 독립운동 정당으로서
이제 그 독립운동의 전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국 독립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시기에 일제가 만주 침략을 하고 31년 9월 18일 만주 침략을 하고 그 만주 침략을 앞두고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한국인들 간에 만주에서 그 서로 갈등과 이런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구가 채택한 게 소위 그 특무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이게 한국, 중국 양민 간에 깊어진 그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만보산 사건 수로 문제를 들고 한중 양민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그 일제가 만주 침략을 앞두고 양국민의 그 이간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양국에서 서로 양국민을 타살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만주 침략이 일어나니까 마치 그 한국인들이 만주 침략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중국인들이 오해를 하게 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길은 한국인들도 독립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몸소 보여줘야 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의열투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인애국단이라는 것을 김구가 31년 11월 달에 한인애국단을 걸 만들어서 최초로 32년 1월 8일 날 이봉창 의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4월 29일 날 그 상해 사변 승전 기념 행사인 홍구공원에서의 그 일본군의 전승 기념 행사에 폭탄을 던지게 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윤봉길 의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냐면은 도산 선생이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는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비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김구 선생도 자기하고 윤봉길하고 한인애국단 안정근을 비롯한 아주 핵심 인사들만 홍구공원에 의거를 한다는 것을 알았지 그 대부분의 임종 요인들에게는 그날 윤봉길을 보내고 새벽에 같이 조찬을 하고 윤봉길을 홍구공원을 보내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이동용 선생, 이시영 선생, 뭐 원로 선생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피하게 하고 도산 선생한테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날 도산 선생은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침에 치과 치료를 하고 그 이춘산이라고 이유필 집에 갔어요. 그 아들을 뭐 생일이라고 해서 뭐 생일 선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갖고 이유필 집에 갔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를 보낼 때 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너 잡히면은 고초를 엄청히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애먼 매막지 말고 야 내가 시켰다고 얘기해라. 뭐 얘기를 해요. 저기한테 보낼 때도 마찬가지. 이봉창한테도 보낼 때 야 그 가서 너무 고문당하고 그러지 말고 누가 시켰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때는 백정선이에요. 김구가 백정선이 시켰다고 하고 또 그게 이 얘기 된 게 동경에서 김구 선생한테 전보를 치거나 편지를 백정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정선이 김구라는 것은 몰랐지만 그 신문을 할 때 이봉창 의사가 백정선이 시켜서 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김구 선생은 이미 그 백정선이 김구라는 게 다 알려졌어요. 이봉창 의거 이후에.
그러니까 야 너는 잡히면은 그냥 고쳐 당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켰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폭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잡혔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그러니 자기 그 히라카와 육군대장 장리씨의 그 점령군 파견군 사령관이 그 복창이 터져갖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 바로 앞에 홍구 공원 앞에 육전대 사령부가 있었어요. 해군 육전대 사령부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걸 거기 잡아갖고 엄청나게 저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춘산이가 시켰다고 했어요. 이춘산이가 누구냐면 이유필이에요. 이유필이 왜 이유필이었냐면 당신이 이유필이 상해 대한교민단 단장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김구 선생이 분명히 내가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김구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왜 이춘산이가 시켰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춘산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아침에 치과 치료를 받고 거기 갔다가 그 도산 선생이 들어오니까 이춘산인지 알고 잡은 거라고. 잡아보니까 도산 선생이에요. 더 거물을 잡은 거죠. 그래서 도산 선생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건데 그 도산 선생 잡히는 그 미스터리 거기에 이제 깔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산 선생은 결국 서울로 압송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고 그 사상범들이 일제시대 독립운동하거나 사상범들이 주로 갇혔던 대전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병보소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38년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상해 시기에 그 도산 선생을 독립운동 또 그 독립운동에서 임시정부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운동 그 다음에 한국독립운동으로 이끈 그분의 사상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도산 선생의 사상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게 도산 선생의 일기예요. 특히 1920년 4월 29일 날 이날 도산 선생은 아주 치밀한 분이기 때문에 이날이 무슨 요일이고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이날 할 일은 뭐냐, 누구를 만나고 이날이 4월 29일 날 이날이 바로 뭐냐면 이광수 흥사단 단우 그 입단 문답한 날이에요. 이날 이광수 문답만 한 게 아니라 이날 누가 찾아오냐면은 백암 박은식 선생이 찾아와요. 근데 백암 박은식 선생이 왜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을 상해에서도 활동을 하고 연해주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에 상해로 오기 전에 연해주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독립선언서를 쓰신 분이 백암 박은식 선생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도산 선생이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많지만 도산 선생이 그러니까 서로 깍듯이 이제 모셨죠. 그래서 그 도산 일기에 보면 박은식 선생의 그 용돈 드린 거, 돈 드린 거 많이 나오고 또 그 당시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 책도 도산 선생이 준 돈으로 발간됐어요. 거기에 책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산 선생을 만나갖고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은식 군이 신방하니 박은식 군이 찾아와서 박은식 군을 신방하니 그 박은식 군을 찾아가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은식 선생이 대동단에서 나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고 왔다. 그런데 어떤 주지로 써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써주려고 생각한다. 뭐냐. 재산평등권을 주창함이 여하하냐.
재산 평등권을 주창하는 것으로 쓰면 어떠냐 하고 물어봤어요. 도산 선생한테. 그랬더니 도산 선생이 나왈, 여왈, 내가 말하기를 현시의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불합당하다. 아직 재산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아직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도산 선생이 뭐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산 선생이 뭐 기독교 학교 밀러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또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과정을 댕기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그 공화국주의 체제에서 공화국 체제에 살면서 그 민주공화국 체제에 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도산 선생이 했던 공립협회나 대한민국민의 다 이 투표로 의해서 다 그 집행부를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에 와서도 임시정부가 뭐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니까 거기에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로 재임하면서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그런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죠.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초기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 체제로 그래서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주공화국 체제. 30년에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도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최종 목표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26년 7월 초에 상해 3.1당에서 했던 연설, 오늘의 우리 혁명, 이제 그 연설은 이제 홍진 국무령 취임 축하 연설 중에 나오는 것인데, 그게 독립신문 9월 2일자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여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유무산자가 단결로 민족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무산자가 합동해서 민족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이거는 그와 20년에 말한 거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 이유는 유산자의 이념은 그 자본주의고 무산자의 이념은 공산주의인데, 지금은 유무산자가 합동단결로 민족혁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더 들어가면은 자유주의자와 공산주의가 협동단결해서 민족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적어도 민족혁명을 이루기까지는, 그러니까 민족혁명, 즉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두 세력이 협동단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선생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그 배제 대상, 타도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력, 동지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좌우 합작을 해서 임시정부를 개조하려고 했던 국민대표회의도 그렇고, 좌우 합작으로 해서 민족유일당을 만들려고 했던 민족유일당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런 그 이념을 갖고 30년 한국독립당을 만들었고, 한국독립당의 종지는 마지막 목적은 민주공화국 건설이란 말이죠. 민주공화국 건설. 이런 측면으로 봐서 도산 선생의 사상은 초기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서서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조제보합한 주의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그건 대공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공주의는
이제 상균주의로 조서왕의 상균주의로 영향을 미치는데 상균주의보다 오히려 더 평등의 방점이 있다. 오히려 조서왕의 상균주의는 이제 개인 간의 균등, 국가 간의 균등, 민족 간의 균등 이걸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사회에서는 개인에서 이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에 있어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국가 내부에 있어서는 뭘 하냐면 교육군 이제 정치적 균등, 정권의 균등이요, 정치적 권한의 균등. 이건 민주주의로 달성되는 거잖아요. 정균. 그 다음에 재균. 이게 경제적 균등인데 이 경제적 균등은 어떻게 달성되냐? 요즘 경제 민주화라는 건데 이건 아직 지금 어떻게 이건 뭐 누진세나 뭐 이런 건데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건데 그러나 교육균등은 의미교육으로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서왕 선생의 상균주의는 그야말로 균등이에요, 균등. 근데 여기에서 대공주의는 이게 이제 도산 선생이 직접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아직 거기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흔히 대공주의 연설에 이런 데 비치는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대공주의는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을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국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등, 그래서 상균주의보다 균등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의 방점이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도산 선생이 계속해서 좀 더 사셨다면은 이 대공주의를 갖고 전국에서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